여러분, 혹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항해 시대의 주역,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광스럽던 나라의 수도 리스본이 거리가 오늘 수만 명 시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하지만 이들을 거리로 내몬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전력회사, 보험회사, 은행 같은 핵심 기업들이 모두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현실 때문이었죠. 이 참담한 현실을 취재하던 한 경제 칼럼니스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포르투갈보다 4배나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불렸던 한 나라가 지금은 모든 면에서 포르투갈을 아득히 추월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호세 카르발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38.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리스본 시내의 방 한 칸짜리 원룸 월세가 2,000유로,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습니다. 신문사 기자인 제 월급으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것이 지금 포르투갈의 현실입니다. 그날도 저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서 대학 동기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 미겔이 올린 사진 한 장. 새로 이사했다는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했다. 회사에서 15분 거리야. 그 한 문장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성적도 좋지 않던 미겔은 한국에서 자신의 집을 가졌고, 저는 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저는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리스본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청결함, 그리고 효율성. 끝없이 펼쳐진 터미널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입국 심사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미겔과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지하 터널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터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 거대한 공장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서울의 마천루.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혼란이 아닌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서울 구경시켜 줄게. 놀라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겔은 저를 삼성전자의 심장부 수원 디지털시티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잘 포장된 도로와 백화점 수준의 휴게소 시설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삼성 디지털시티는 하나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수십 개의 연구동 건물들. 그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겔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20조 원, 약 150억 유로야. 150억 유로. 포르투갈 국가 전체 R&D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기업 하나가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겔은 삼성전자 주변의 수천 개의 협력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협력사들이 바빠지고 그 직원들이 돈을 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자본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스스로의 힘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수원에서 울산으로, 그리고 거제도로. 저의 여정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를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거제도의 조선소는 그 규모만으로도 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친구 페드로를 만난 거제도의 조선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LNG 운반선, 하늘 높이 솟은 수백 개의 크레인들.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저 배 한 척 가격이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어. 한국이 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유럽에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이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바다의 나라였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후예들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겐 변변한 조선소 하나 없고 우리의 가장 똑똑한 청년은 머나먼 한국에 와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페드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호세, 나 여기서 기술 배워서 포르투갈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나라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 내가 배운 이 기술을 쓸 곳이 포르투갈에는 없어. 거제도에서 서울로 돌아와 간호사로 일하는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은 리스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피아는 리스본 공립병원에서 월 900유로, 약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3교대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생활이었죠. 그녀는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호세, 나 여기서 얼마 받는지 알아? 각종 수당 합치면 500만 원도 넘어. 포르투갈의 4배야.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야. 같은 기술, 같은 노동에 대해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4배의 임금 차이가 난다는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저렴한 기숙사. 3년 뒤에는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그리고 한국인 의사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획까지. 그녀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인재를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1997년 국가부도의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2011년 구제금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미겔의 주선으로 만난 한 퇴임 경제관료, 박민수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적 수치였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현대 같은 핵심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외국 자본의 헐값 매각 유혹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먼저 나섰다고 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를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내놓았던 국민들. 석 달 만에 200톤이 넘는 금이 모였다는 이야기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어땠습니까? 박사님의 질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해서 국가전력회사, 전력망관리회사, 최대보험회사, 은행 지분까지 국가의 핏줄과도 같은 핵심 산업들을 모두 중국 자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제 주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또 다른 문제, 골든 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이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뒤엔 시민권까지 주는 제도. 이 제도로 리스본이 집값은 12년 만에 서너 배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부자들은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거나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 숙소, 에어비앤비로 전락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와 브런치 카페만 남았습니다. 박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외화 유치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국익을 해친 것이군요. 국민들의 주거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면서도 외국인들이 비워둔 집을 청소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서빙하는 하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쫓겨난 주민들뿐이었습니다.